이 집합관계에 있어서 이 관리비는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오피스텔 상가들 집합건물을 분양해서 그 차익을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비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높다고 할 정도로 이 관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착용, 악용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데 상당히 지나는 요인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동부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문정역, 복층역에 엄청난 오피스텔이 지금 실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해서 뜨거운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그 강남에 이 오피스텔인데 8평인데 관리비는 20만 원 나옵니다. 일본에 천에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게 뭐 관리비가 10평에 한 25만 원씩 나오다 보니까 80만 원 받고 40만 원밖에 못 받고 1억 8천, 2억 정도 가는 아파트가 1억 3천 정도까지 떨어지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이 관리단으로 구성된 관리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보수니 병행해 해갖고 수용을 갖다가 구보소유관자에게 청구해갖고 네 번째 2차 매물이 1억까지 강남들도 끌어내서 매수해갖고 이용하는 아주 이런 문제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건물에서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이 집합건물에 있는 이 법이 공법적인 이런 법의 규정보다는 사법적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런 계약에 의해서 규율을 돼야 되지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거를 규율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리 규약이라든가 또는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지 않고 투명하게 이루지 않으로 해서 결국 구분소유권자들이 침해오고 오피스텔이 추락하고 장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갖고 노예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딱 뚜껑을 열고 가서 보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하나 이게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으로는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도 해당하지만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를 목적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법의 규정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논리에 근거하다 보니까 1984년도부터 집합건물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논리를 하다 보니까 이 법에 사각지대로 있어갖고 그런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침해가 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집합건물에도 좀 투명하고 엄격한 이런 관리비 이 측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분소유권에서 안정적으로 또 건설경기도 그럼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 연구 주제는 이게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된 내용은 공법적인 이런 해석으로 가야 된다는 학자분들 또 법원 견해도 많습니다. 제 견해는 1984년도에 집합건물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집합건물에 대한 기준, 건축마, 건축기술 이런 부분들은 80년도에 공법적 규제로 우리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법적 관계가 아니라 공법적인 이런 해석으로 이 집합건물에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입법들을 집합건물의 공법적인 관계로 규제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해석은 있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근거를 내서 법을 입법해야 제대로 정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지만 매스컴에서도 이 난방비 관리 측면으로 해갖고
그 연예인 김무순 씨가 나와서 막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연예인도 그만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1인실로 남방비 열사로 일명 김구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상당히 뜨거운 열기로 지금 자리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을 감안해서 이번 이 국회에서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이 측면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계 아니라 공법적인 이런 관계를 좀 규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입법적인 방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논문에도 보면 그 사정에 보면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이런 방안으로 첫째, 관리비 승인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법론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이 사망에 보면 이 관리인이 실제 집합건물의 행정부를 보면 수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 관리인의 선임을 원칙적으로 집행결의에서 해야 되는데 구분소유자 집행결의에서 하지 않고 그 단서를 보면 관리위원들에 의해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관리위원들을 누가 선임하냐? 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도록 규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리인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관리인들을 선임해서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인이 관리비 책정이라든가 또 관리인은 원래 2년 만기하면 다시 이제 재심의해야 하는데 자기가 선임한 관리인들 보고 다시 선임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악용하다 보니까 이 관리인이 장기간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책정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고소하는 관리인들로 다 구성하다 보니까 이 관리비가 불투명하고 비리와 이런 악용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23조 사망 단서에 있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집행 결의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지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조항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하는 그 수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관리인을 선임해갖고 그 사람들로 다시 선임을 받고 자기 마음에 드는 관리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관리인해주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다는. 그리고 집합건물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 이 대다수 구분소유권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임대를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집회 결의라는 게 이런 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걸 악용해서 이 관리인들이 그런 관리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결권 그 행사 방법에 있어서도 좀 명확성을 기하지 되지 않는가. 집합건물에 관련된 관리비 책정이라든가 뭐 보수라든가 변경 이런 것은 집합건물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 구분소유권자의 집행 결의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분소유권 집행 결의 방법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구분소유권자의 집행 결의 와서 이걸 투표를 하는 게 제일 원칙이지만 바쁜 사람들은 거기에 서면에 의해서 제출해도 의결권을 보는데 서면에 의한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내서 또 표기를 하다 보면 거의 표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의 구분소유권자가 투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 소송 관계에서는 또 빠진 것도 넣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문자 주고받은 것도 의결권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 우리 인터넷 시대에 맞이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의결권 행사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에 근거해서 증거 같은 것도 확보해서 투명성 있게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입법문제 방법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법적인
노무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이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집합 건물에 관한 관리비 측면의 비리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구분소유권자들이 침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인 방안에서 구분소유권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비 집행이라든가 또는 보수라든가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해갖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 필자의 경우로는 100인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집합 건물이 지금 많이 수집되고 많은 사람이 집합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는 50인 이상으로 조정해서 다수의 집합 건물을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피스텔 지금은 옛날과 달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많이 이렇게 신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60, 50에서 100세의 오피스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만약에 의무관리 대상을 하면 법의 사부에서 그 구분소유권자들은 뭐예요? 관리비 어떤 비리라든가 그 남용을 인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0인 이상으로 구분소유권자인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투명성 있게 관리비를 측정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 60세대입니다. 구분소유권자가. 네. 근데 거기에 10평인데 관리비가 뭐예요? 25만 원 나옵니다. 인구는 뭐예요? 11만 원 받는데 값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가격이 반은 추락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인이 고습한 관리소장, 관리연금요금 그걸 뭐 인수해갖고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입법할 때 하려고 하는 이런 적이 있어서는 의무관리 대상을 50 이상으로 해서 투명성 있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령의 방안으로 네 번째는 아까 소두에도 있지만 집합건물 관리하는 법률은 1984년도에 입법을 했을 당시에는 사법적인 이러한 해석의 관계로 당사자의 어떤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지금은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많이 수집되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공법적인 이런 해석으로 집합건물에 관련된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보다 좀 강력한 감독권 지휘권을 부여하는, 그래서 이 관리인이 투명하지 않은 이러한 것이 발견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그 관리인에 대해서 이 과태료를 조금 상향해서 부과하고 여러 제재를 집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관리 규약이 열람이나 이제 이 발급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그 집합건물 관리하는 법률을 보면은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 관리 관한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그 규약에 의해서 집합건물이 운영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집합건물 관리 관한 법률은 이 집합건물 관리하는 법률이 없을 때는 구분소유권자들이 협의한 약정, 계약서, 그 관리규약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권자들은 실제 집합건물보다는 관리규약을 보고 이 집합건물 어떻게 관리가 책임지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이게 방해할까 이런 것들을 규약을 봐야지만 당연히 자기 권리를 찾는데, 이걸 관리규약을 관리인한테 보여달라 하면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전하는 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자기네들이 뽑은 관리인하고 관리인들, 관리소장 이렇게 해가지고서 불투명한 이런 관계로 관리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이 구분소유권의 침해 문제로 지금 이런 입법적 아까 그 텔레트 김부선 법이라는 입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관리규약에 대해서 열람이나 발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인데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시대적인 지금 이런 상황에 집합건물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분소유권자가 관리규약을 열람을 신청 발굴했을 때는 당연히 열람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있는 거절한다는 비밀을 가지고 관리인이 이거 같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없게 해서 투명할 수 있는 공정한 이런 관리비 이 책정으로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런 면에서 집합건물이 원활하게 신축, 보급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느 정도 원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집합건물도 있고 이제 방안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의 이찬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전장현 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귀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 소유권 침해에 관한 소고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갑작스럽게 이게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우리 부동산 학회는 굉장히 열정적인 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발표 시간도 굉장히 길고 토론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열정적인 토론, 발표 이런 걸 다 듣다 보니까 열차 시간이 거의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우유 배달 트럭이 왔어요. 그 학교에. 그래가지고 그 기사분께 사정을 해가지고 우유 배달 트럭을 타고 기차역까지 거의 가서 엄청 뛰어서 겨우 탔는데 마치 차가 한 2분인가 3분을 이렇게 연착해져가지고 그래서 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그 정도로 대단한 학회다 이런 생각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자가 이 제일 큰 책무 중에 하나는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어진 게 4시 원래 일정대로 4시 4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4시 45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시간을 간략하게 해서 우리 마무리되는 시간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제 오른쪽 분께 우리 김정렬 교수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렬입니다. 오늘도 논문을 써주셔서 잘 발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페이지에 보면은 관리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씀 써주셔서 이거를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먼저 이제 관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관리에 대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관리인이 누가 관리인인지 보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 관리소의 관리인인지 아니면 관리단장의 관리인인지 또는 아니면은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공주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 대표는 대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관리소를 대표는 관리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권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그 관리를 위해서 모든 비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다 말씀을 발표해 주셨는데 실제 이런 문제부터 해결돼서 관리위원회도 강제사항으로다가 현재는 관리위원회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그것도 2013년 6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위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부터 좀 명확히 해서 관리인과 또 마지막은 관리 주체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은 이런 것들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리인에 대한 것들이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관리 규약 개정하는 것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보통 한 5%, 10% 참석합니다. 집회하면 많이 참석해 20%에서 30% 참석합니다. 그것도 20%, 30%는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 정도 참석하지 보통 많이 나왔자 20, 30명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500세대, 1000세대 되는데도 많이 봤자 100명 이내로 나오라면 10%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직권법에서는 대부분의 관리계약을 개정하려면은 집회에서 4분의 3입니다. 75%입니다. 서면으로 나왔을 때는 5분의 4입니다. 80%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회 자체는 거의 안 나오니까 4분의 3이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면으로 받으려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지방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유럽에 가 있고 전부 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연락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 그 사람들의 주소 자체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부에 등기부서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정안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실제로다가 관리규약을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는 어떻게 받아요? 왜 받냐면 입주할 때는 돈을 내야지만이 등기하고 사인해야지만이 키를 내주다 보니까 입주할 때는 받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면 시행사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규약이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실제 현실적에 많이 안 맞습니다. 근데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개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인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 선임도 집회에서 해놓은 거로다가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회 자체가 안 되는데 집회 자체 성원이 안 되는데 이 관리규약 자체를 개정한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다가는. 근데 관리인도 집회에서는 가만 쓰지만은 실제적으로다가 서면으로 받으려면 5분의 4이기 때문에 80%를 받아야 됩니다. 80%를 어떻게 받습니까? 2년마다 이게 임기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마다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리인들이 정상적으로다 합법적으로다가 관리인을 제대로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거의 불법입니다. 불법 아니면 편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다 관리인으로 현재 돼 있지 거의 없습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실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런 것들은 관리 주체와 공동택할법을 많이 이용을 해서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이지는 관리인에 대한 것을 관리단을 의미로다가 10일 이상이면 관리단을 의미로다가 전부 당연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상만 되면은. 근데 또 더군다나 관리인의 부재는 관리는 현재 관리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3년대 법이 바뀌면서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단서적인 알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아닌데 또 관리단을 대표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관리인과 관리 주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은 해서 그래서 어떤 공인회계감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의무상을 시킨다는 얘기지만이 그래 좀 이런 비리가 좀 없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와 실무에서 이런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실무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 좀 어떤 보충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김현열 교수님의 실무적인 측면을 반영한 그런 코멘트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그 지강광 기자 우리 토론 교수님들 말씀을 다 듣고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그저 발표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오세주 우리 창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신대학교에 방문을 해주신 학교님이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신대학교 부동산 집중학과 오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경매라든지 등을 통해서 경험을 받았을 때 이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내가 떠안아야 된다 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 중고자동차를 사는데 전 주인이 내지 않았던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야 된다는 건 그렇게 된다면 사지 않겠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또 계속 개선 논의를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흐름상에 있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주로 이 관리비 체납에 따른 특별 승계인의 그 승계 여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전부 승계설, 승계 부정설, 한마디로 이거 승계를 다 해야 된다, 이거 승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검토의 부분에서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30페이지에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위와 같이 관리비 열체에 대한 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법이 없는 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이 부분부터 그 3장 끝까지 필자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 관리비를 떠안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 개선 방안이 나왔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관리비 측면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흐름상 이 초록에서 비중을 두었던 특별 승계인의 승계 여부 이런 거에 대한 이 개선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으면 이 논리의 그 흐름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연구 부분에 있어서 이 체납 관리비를 떠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가 혹시 많지 않다면은 해외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일본의 경우는 이런 관리비를 떠안는다 아닌다라든지 미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분이 들어가면은 좀 더 이 논리가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 분명히 모든 연구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연구의 한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연구하시면서 이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논리가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세준 교수님 우리 논문 전반적인 어떤 흐름 중심으로 조금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경기대학의 여경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경기대학교 공공정책학과에서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예, 전장훈 교수님의 논문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세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장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하고 4장 개선 방안이 이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에 맞추어서 제3장 체납관리비 승계를 사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방안에 그쪽에 하위 개념으로 하위에 하나는 넣는 것이 좀 체계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문초록에서도 경매시에서 이제 체납 관리비 승계 문제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장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법에서 집합건물법이 이제 공법적 요소가 강하다. 그럼으로써 이제 규율과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되는 입법 취지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경매시에서 체납 관리비 문제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례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는 그렇게 하면 물 흐르는 것처럼 흐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공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전장훈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떤 면이 타당하다는 점은 집합건물법이 84년도 제정 당시에는 인사특별법으로 돌아왔었지만은 전장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오피스텔에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1인 가구가 좀 다양하다라는 면에서는 이 집합건물법을 어떻게 이제 사적 자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인사특별법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적인 규율과 규제가 어떻게 강화돼야 되는가 그런 연구소상은 상당히 주시는 시사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뜻에 참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집합건물법상은 공공성을 강화한다라는 목적에서도 이제 공공성 강화하는 것이 좀 더 투영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전장훈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는 분쟁 해결, 이른바 행정적 분쟁 해결과 관련돼서는 작년 정도에 이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축물에 있는 이런 관리비 분쟁이라든가 이런 집합 건축물의 건물법에 있는 거주자들 또는 부분 소유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구에 있던가 아니면 독립된 행정기구로 있는다든가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좀 더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현행 국회 개정 안에 있는 법률을 다 분석하셔서 적절하게 비판하신 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 여경수 교수님 역시 법학을 하신 분이시라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코멘트 해주셨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오늘 발표해 주신 전남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나중에 말씀하신 교수님 지금 이제 집합 건물이 80년대와 달리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정성도 보장돼야 될 주택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적인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감독이라든가 이에 따른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결론은 이 관리 측면은 사법적 관계로 이 해석을 하기는 한계이기 때문에 제 사정이 곤란합니다. 저는 공법적인 해석으로 집합 건물에 관련된 이론을 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런 공법적 관계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집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부진하고 거기 사업지도 관리 측면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진은 우리가 사는 법학을 하는 학자 입장으로서
뭐를 떠나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공통적인 이런 해석으로 집합 공목을 해석하고 정리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입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그 입법적 방안은 결국 관리감독청의 입법적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입법적인 이러한 입법적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법적 방안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5가지의 입법적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관리 측면으로 보건소에 관련 침해되는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체납 관리를 생기는 이 부분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20년 전에 아파트를 낙찰하고 관리비가 1,500만 원 들었고 관리실에서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디냐? 관리비가 여기 있다. 아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관리비를 왜 내가 물어주냐? 그래갖고 관리실에서 이제 싸우는데 관리실에서 키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입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1,500만 원 물어주고 입주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서 했는데 1심 울산지원도 했는데 거기서는 막 관리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생계에 부담해야 된다, 안 된다. 법원마다도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그때 94년도에 아마 책 쓸 때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관련된 법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얼마 있다가 대법 판례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 승계되면 전혀 안 된다 라고 나오고 왔는데도 계속 이게 끊임없이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게 또 저는 한 직통들까지 가가지고서 나온 것이 전용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은 승계하지만 전용 부분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지금 학심에서는 다른 판례도 나오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알지도 못한 관리비를 내가 물어줘야 한다. 이런 거 보면 이 법의 어떤 이 기본적 관념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학자들이 논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판례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하고 또 지방법원에서도 다른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해석론적으로 이 취약된 관리비를 해석하는 건 한계가 도달했다. 명확히 법의 규정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 안 되면 법이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에 관련된 입법적 방안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법이 어떻게 보면은 퍼펙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알지도 못한 이런 관리비를 많은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방치하기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논란을 안 되고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우리 그 지역의 김영일 교수님께서 하신 관리인 그리고 관리 이원 관리단 명확합니다. 그리고 너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개 좋은 지적을 감사하고, 이게 제가 한 7년 전에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한 이 부분으로 그 전 관리인원이 관리비를 20억을 갖다가 착보를 했어요. 주차 관리비도 다 자기가 가져가고 알고 말이야. 뭐 임의대로 책정해가지고서 이 관리비에 대한 이런 관리단의 구성이 참 불투명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듯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너무 불투명하고 암한일을 주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송 관계 한 3, 4년 하고, 아까 그 삼성동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관리에 악용해갖고 건물을 일부 관리인들이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입법적으로
명쾌한 투명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본부에서 안정적으로 내 생각을 보호하는 이런 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훌륭하신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좋은 논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창동대학교에서 우리 부동산 학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대개 또 3주제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기신데 많으신데 굉장히 막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오늘도 우유배달차 타시는 분 계실까봐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론 교수님과 발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